바람에도 결이 있다는 것을 저는 살아오면서 배웠습니다. 어떤 바람은 살을 내는 듯 차갑고 어떤 바람은 모든 것을 쓸어갈 듯 사납습니다. 또 어떤 바람은 스쳐 지나가는 줄도 모르게 부드럽지만 결국엔 온몸을 감싸고 돌지요. 제 나이 22. 남들은 꽃 같은 나이라고들 하지만 제게 그 22은 그리 향기롭지만은 않았네요. 시집이라는 문턱을 넘었을 때 저를 맞이한 것은 그리 순탄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장남으로 자란 남편, 그리고 그 그늘을 굳건히, 아니, 어쩌면 너무나 억세게 지키고 계셨던 시어머니, 가난한 친정을 벗어난다는 안도감이었을까요? 그나마 동네에서 번듯한 식당을 꾸리던 시댁의 문을 열었을 때 저는 그것이 새로운 고난의 시작임을 미처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저 이 지긋지긋한 가난만 벗어나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 그렇게 어리석게 믿었던 거죠. 참 세월이 묘하죠. 제 삶에 다시는 그런 모진 바람이 불지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아들을 먼 타국으로 장가 보내고 어여쁜 새 식구를 맞이했을 때 저는 그저 따뜻한 봄날만을 기대했으니까요. 하지만 예기치 못한 곳에서 아주 낯선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문화라는 이름에, 그리고 오해라는 이름의 차가운 바람이었죠. 첫 번째 바람보다 더 낯설고 더 알 수 없는 바람이었습니다. 저는 참 어린 나이에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22살. 세상을 알기엔 너무 이른 나이였지요. 사랑이 뭔지, 인생이 뭔지 제대로 알기도 전에 저는 누군가의 아내, 그리고 누군가의 며느리가 되었어요. 결혼과 동시에 저는 시어머니의 식당에서 함께 살며 일을 도왔습니다. 식당이라지만 사실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 제 모든 것이 묶여버린 곳이었죠. 홀로 자식들을 키워내신 어머님은 그 모진 세월만큼이나 억세고 투박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에게 삶은 아마도 전쟁과 같았을 겁니다. 살아남아야 하고, 지켜내야 하고, 그래서 단 한순간도 물을 수가 없는 그런 치열함 그 자체였을 거예요. 그러니 제가 하는 모든 것이 그분 눈에는 못마땅하고 느려 보였나 봅니다. 설거지를 하는 제 등 뒤로 날아오는 타박은 그 식당의 배경음악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손이 빠릿빠릿해야지. 그게 뭐냐? 그릇 하나를 닦아도 야무지게 해야지. 그렇게 헹궈서 손님상에 내놓을 거냐? 물 한 방울도 아껴 써야 한다는 소리가 내 귀에는 안 들리는 게야? 그런 잔소리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제 귀를 맴돌았습니다. 처음엔 서러웠고, 그 다음엔 억울했고, 나중엔 그냥 제 귀가 먹먹해졌죠. 어느 날은 정말 잊을 수도 없네요. 뜨거운 뚝배기를 나르다 그만 손이 미끄러져 제 다리에 쏟고 말았습니다. 아, 그 뜨거움. 살이 익는 듯한 고통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신음하는 저를 보고도 어머님은 칠칠 맞다며 제 등짝을 먼저 때리셨습니다. 앞을 보고 다녀야지. 식당 일이 한두 번이냐며. 이 바쁜데 속 터지게. 그 억센 말투가 어린 제게는 얼마나 크고 무서운 상처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괜찮냐는 말. 그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서러움의 밤마다 몰래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 짓던 날들이었습니다. 남편은 그저 그 중간에서 제 편도 어머니 편도 되지 못한 채
그저 일이 고되다는 말만 반복했죠. 그런 얼음장 같던 어머님의 마음이 아주 잠시, 정말 눈 녹듯 잠시 녹아내린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였지요. 늘 저를 못마땅한 표정으로 일 못하는 기계 보듯 바라보시던 어머님이 그날 처음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잘했다, 고생했다. 그 한마디를 건네셨습니다. 그 무뚝뚝한 얼굴에 아주 희미한 미소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어요. 비록 그날 이후 어머님은 다시 원래의 그 억세고 무뚝뚝한 식당 주인으로 돌아가셨지만 그 순간의 따뜻함은 제 가슴 속에 작은 불씨처럼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아, 이분도 사람이구나. 이분도 따뜻함을 아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더랬죠. 하지만 행복도 잠시, 제게는 평생 잊지 못할, 아니, 잊을 수 없는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막 돌을 지난 첫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이가 어느 날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살던 곳은 병원 시설이 좋은 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동네 의원에서는 그저 열감기라는데 아무리 약을 먹여도 그 뜨거운 열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백방으로 알아보아도 이유를 알 수 없었고 결국 아이는 엄마 아빠 소리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저희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작은 생명을 차가운 땅에 묻던 날,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색깔이, 모든 소리가 사라져 버린 것 같았죠. 저는 밥도 먹지 않고 방에 틀어박혀 울기만 했습니다. 그냥 숨 쉬는 것조차 고통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님은 아이를 묻고 온 그날만 식당 문을 닫으시고는 다음 날부터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장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쌀을 씻고 국을 끓이는 그 소리가 어찌나 밉고 독하게 들리던지요. 손주를 잃었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새벽부터 나가는 어머님의 배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기력도 없었지만 하고 싶지도 않았죠. 그런 지 한 보름쯤 지났을까요? 동네 아주머니가 다급하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이 쓰러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식당 주방에서 국솥을 들여다보다가 그대로 쓰러지셨다고. 병원으로 달려가니 의사는 영양실조에 빈혈까지 겹쳤다고 했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아니 어쩌면 저보다 더 어머님은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계셨던 겁니다. 밤낮으로 손주 생각에 울며 식사도 거른 채 식당 일을 하셨으니 그 쇠 같은 몸이 버텨낼 리가 없었지요. 한참 만에 병실에서 눈을 뜬 어머님의 첫마디는 저를 향한 사과였습니다. 미안하다, 애미야. 내가 갔어야 하는 건데 차라리 날 데리고 가지. 못난 시애미가 손주 하나 지키지 못했다. 그렇게 우시는데 그 순간 저와 어머님을 가로막고 있던 그 높고 차갑던 모든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우리가 흘린 눈물이 아마 식당에서 제가 1년 동안 쓴 물보다 더 많았을지도 모르겠네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던 분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하고 속정이 깊은 분이셨습니다. 다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그 슬픔을 이겨내는 방식이 저와는 달랐을 뿐이죠. 그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어머님과 함께 묵묵히 식당 일을 하며 그 깊은 슬픔을 견뎌냈습니다. 여전히 무뚝뚝하셨지만 저는 그 말 속에 숨겨진 따뜻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밥 챙겨 먹어라. 그 말은 너마저 쓰러지면 안 된다는 걱정이었음을 알게 되었죠. 시간이 흘러 저는 둘째 아들 민준이와 딸 수연이를 낳았습니다. 한 번의 아픔이 있었기에 두 아이는 저희 세상 그 자체였습니다. 바람 불면 날아갈까, 비 오면 젖을까, 정말 애지중지 키웠지요. 그런 저를 보며 어머님은 이제는 편안해진 얼굴로 농담처럼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나도 우리 아들 아끼며 키웠다만 너는 나보다 더하다. 나중에 애들 시집 장가 가면 아주 볼만하겠다. 저는 웃으며 시집살이 같은 건 절대 안 시킬 거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어머님, 저는 절대 안 그래요.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걸 해요. 어머님은 그런 저를 보며 내가 더하면 더했지. 꼭 지켜보겠다. 고 하셨지요.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제가 제 시어머니와 그토록 닮아갈 줄은 몰랐던 거죠. 하지만 어머님은 끝내 저희 민준이가 고등학생일 때 그 몹쓸 병으로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숨이 넘어가는 마지막 순간에도 한 번도 고맙다 소리 안 하시던 분이 힘겹게 제게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애미야, 그동안 고마웠다. 제게는 부모님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신 크고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어머님이 남기신 식당을 남편과 함께 지키며 저희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이들을 보며 어머님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채워나갔죠. 식당은 제법 자리를 잡았고 아이들은 속 한 번 썩이지 않고 참 반듯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특히 아들 민준이는 공부를 잘해 서울에 이름 있는 대학,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스카이, 그곳에 가더니 어느 날은 일본 기업에서 좋은 제안을 받았다며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서울도 멀다 싶은데 바다 건너 일본이라니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선뜻 허락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낯선 땅에서 말도 설고 물도 설 텐데 어떻게 혼자 살아가려고. 하지만 더 넓은 세상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아들의 그 반짝이는 눈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저희 부부는 응원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떠나보냈습니다. 그저 아프지 말고 밥 잘 챙겨 먹으라는 말밖에는 해줄 것이 없더군요. 일본으로 간 아들 민준이는 다행히 잘 적응하는 듯 보였습니다. 가끔 걸려오는 전화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점점 씩씩해졌으니까요. 그러다 한 5년쯤 지났을까요? 아들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아들이 처음 일본에 갔을 때 적응을 도와준 회사 동료인데 제일 교포라고 했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한국 분이시라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 그래도 말이 통하겠구나. 우리나라 정서를 더 잘 이해해 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도 있었지요. 그 기대가 오해의 시작이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얼마 후 아들은 예비 며느리 유나를 데리고 저희 집에 인사를 왔습니다. 참하고
조용하고 착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멀리 떨어져 살아야 할 사이인 만큼 저는 첫 만남부터 마음을 열고 가까워지려 노력했습니다. 식당 문도 며칠 닫고 아이들과 함께 여기저기 구경도 시켜주었습니다. 제 딸 수연이도 새언니 생겨서 너무 좋다며 참 잘 따랐어요. 한복을 입혀주며 옷고름도 매만져 주었지요. 하지만 유나는 낯설어서인지 아니면 원래 성격인지 저와는 잘 어울리려 하지 않고 어딘가 벽을 두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꾸만 제 눈을 피하고 필요한 말 외에는 잘 하지 않았어요. 그저, 낯선 곳이라 긴장했나 보다. 문화가 다르니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좋게만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 내외는 일본과 한국 두 번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희야 한국에 지인이 많으니 여기서 꼭 해야 했죠. 그런데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릴 때 유나의 표정이 내내 어둡고 좋지 않았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굳어 있었어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낯선 사람들이 많아서 긴장했나. 그렇게 또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그 어두운 표정이 저희 관계의 복선이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혼하고 1년이 지났을 무렵 아들에게서 반가운 초대를 받았습니다. 민준이가 길게 휴가를 낼 수 있으니 이번에는 저희 부부가 일본으로 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신이 나서 여행 준비를 했습니다. 드디어 아들 사는 집도 보고 얼굴도 보고 그리고 사돈댁 식구들도 만날 생각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딸을 먼 곳에 보내고 얼마나 걱정이 되셨을까. 우리가 가면 참 좋아하시겠지. 그런 생각만 했어요. 일본 공항에 도착하니 아들 민준이만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유나는 며느리는 바빠. 유나가 오늘 집에서 준비할 게 많다고 해서요. 그렇구나. 며느리는 사정이 있겠거니. 시부모님 오신다니 맛있는 거라도 준비하려나 보다. 그렇게 또 좋게 생각했지요. 그날 저녁 저희는 사돈 식구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사한 일본 식당이었어요. 그런데 사돈댁 식구들은 어딘가 저희를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제가 분위기를 풀어보려 한국 결혼식 때 며느리가 참 고왔다고, 한복 입은 모습이 인형 같았다고 칭찬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안사돈의 표정이 순간 차가운 얼음장처럼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굳이 거기서 또 결혼식을 올려야 했나 싶었어요. 가시 돋친 말이 돌아왔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게 민준이 한국 지인들이 많아서요. 하고 말끝을 흐렸죠. 안사돈은 딸에게 다 들었어요. 하는 듯한 표정으로 딱딱하게 대답하시더군요. 그제야 사돈댁이 한국 결혼식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진 것이. 그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돈댁 식구들도 모두 동행했지요. 그런데 유난히 안사돈께서는 덥다, 힘들다, 불평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땀을 뻘뻘 흘리며 양가 부모님을 챙기느라
이쪽 저쪽 동분서주 하는데 며느리 유나는 자기 친정 식구들과만 일본어로 웃으며 대화를 나누더군요. 분명 한국말을 잘한다고 들었습니다. 저와 대화할 때도 아무 문제가 없었고요. 그런데 저희 앞에서는 마치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일본어만 사용하는 듯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남편이 제 팔을 툭 치며 저긴 왜 저러나 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어쩌겠어요. 아들을 봐서라도 이 불편한 마음을 내색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떠나고 나면 아들에게 가족이 되어줄 사람들인데요. 그렇게 꾹꾹 터져 나오려는 섭섭함을 눌러 담으며 일주일간의 여행을 마쳤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공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들은 회사에 정말 급한 일이 생겨 며느리 유나가 저희를 배웅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잘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못다 한 이야기도 나누고 조금이라도 더 친해질 기회라고 여겼지요. 차 안에서 저는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유나야, 덕분에 즐거운 여행이었다. 쉬는 날인데 고생 많았어. 민준이 잘 챙겨줘서 고맙고 유나도 편하게 지내셨으면 다행이라며. 그때는 또 밝게 대답하기에 저는 우리가 조금은 가까워졌다고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도착해 작별 인사를 나누려던 순간 유나가 제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이거요. 이게 뭐냐? 가시면서 확인해 보세요. 가시면서 확인해 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오늘까지 쓰신 것을 정리한 것이라면서요. 무슨 말이냐, 그게? 되묻자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표정, 그 웃음이 아직도 잊히지 않네요. 어머님, 일본 사람들은 전부 더치페이예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계산은 정확하게 하는 게 문화예요. 어머님, 아버님 오시고 쓰신 거 여기 다 적었어요.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저희가 일본에 도착한 날부터 떠나는 날까지의 지출 내역이 아주 꼼꼼하게 적힌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날 먹은 저녁 식사비, 2일차 관광지 입장료, 3일차 호텔 숙박비, 정말 단일원, 아니 일엔의 오차도 없이 적혀 있더군요.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못하는 제게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덧붙였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숙박비는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솔직히 다 받는 게 맞지만 그래도 그건 좀 그렇고 숙박비 500만 원만 받을게요. 500만 원. 그 금액보다 저를 더 충격에 빠뜨린 것은 며느리의 그 당당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태도였습니다. 이걸 정말 내 아들 민준이도 아는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민준이도 아니? 아니요, 오늘 얘기할 거예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어머님. 그 인사를 끝으로 유나는 차를 타고 휙 가버렸습니다. 저와 남편은 낯선 공항 입구에 덩그러니 남겨져 한동안 서로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정말 일본의 문화인 건지, 아니면 우리가 무언가 단단히 잘못 생각한 것인지,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남편은 이런 싹퉁머리 없는 이라며 화를 내기 시작했죠. 저는 그저 여보,
비행기 시간 늦겠어요. 하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마중 나온 딸 수연이가 이 사실을 알고는 당장 오빠에게 전화해서 따지겠다며 저보다 더 분노했습니다. 엄마, 그걸 그냥 주고 왔어? 세상에, 그런 미친. 저는 겨우 딸을 말리고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명 무슨 오해가 있을 거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부모한테 어떻게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죠.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아들이 뭐라고 할까? 그런데 아들의 말은 제 예상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엄마, 유나한테 엄마가 돈 준다고 하셨어요? 뭐라고? 유나가 그러는데요. 엄마가 여행 경비 많이 들었겠다고, 고마워서 보태주겠다고 하셨다던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뒤통수를 정말 세게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이 여우 같은 며느리가 앞에서는 일본 문화를 운운하며 저를 무식하고 교양 없는 시어머니로 만들더니 뒤에서는 제 아들에게 제가 돈을 주겠다고 했다는 새빨간 거짓말까지 했다는 사실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죠. 처음에는 아들에게 그날 공항에서 있었던 모든 사실을 다 털어놓으려 했습니다. 아니다, 민준아, 그게 아니고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저는 겨우 삼켰습니다. 이영만리 타국에서 이제 막 가정을 꾸린 아들입니다. 이 일로 부부 사이에 금이 가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제 아들이 그 두 여자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어할지 눈에 선했으니까요. 저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더하면 더했지. 아, 이것이 자식을 가진 어미의 마음일까요? 저는 일단 아들에게 알겠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요구한 500만 원을 며느리가 아닌 아들 민준이의 통장으로 넣어 주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이 모든 경비를 계산했으니 아들에게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며느리에게도 우리가 돈을 보냈다고 꼭 전해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아니야, 엄마, 뭘 이런 걸 보내. 하면서도 알았어, 유나한테 잘 말할게. 하더군요. 그 전화를 끊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젊어서는 그런 시어머니를 만나고 늙어서는 이런 며느리를 만났나. 그런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렇게 두 달이 흘렀습니다. 아들 내외가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유나가 그토록 좋아하는 BTS. 네, 그 유명한 가수들 말입니다. 그 BTS의 콘서트가 한국에서 열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 누구보다 반갑게 아들 내외를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왔어. 그렇게 보고 싶다던 BTS 보러 왔구나. 그리고 5일간의 일정 동안 저는 며느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유나가 가고 싶다는
인터넷에 나오는 유명한 카페, 사진이 잘 나온다는 맛집.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함께 다녔습니다. 며느리는 그때의 일본 여행과는 달리 정말 신나게 여행을 즐겼습니다. 제게는 말도 잘 안 하던 며느리가 그때는 신이 났어. 어머님, 저기 봐요. 어머님, 이거 드셔보세요. 사진도 찍고 제잘거리기도 했습니다. 한참 면세점에서 가족들에게 줄 선물을 고르기에 저는 옆에서 부추겼습니다. 마음껏 골라라. 이왕 온 김에 좋은 것으로 다 사가야지. 안 사돈 드릴 것도 좋은 걸로 하고. 며느리는 정말 신이 났어. 이것저것 값비싼 화장품과 가방들을 골라 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참 마음이 복잡하더군요. 그래, 지금은 실컷 웃어라. 그런 못된 마음이 잠시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저녁, 저는 아들 내외를 위해 상다리가 부러지게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며느리는 감탄하며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밥을 먹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둔 봉투 하나를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마치 그날 유나가 제게 했던 것처럼요. 유나야. 네, 어머님? 이거 받아라. 네, 이게 뭐예요, 어머님? 내가 전에 말했잖니. 너희는 원래 이렇게 한다고. 우리도 내 뜻을 따라야지. 네. 궁금해 할까 봐. 나도 내역을 하나하나 다 적었단다. 그것은 제가 그 5일 동안 며느리를 위해 쓴 모든 돈의 내역서였습니다. 며느리가 신나서 골랐던 그 비싼 선물들의 값은 물론 저희 집에서 묵은 숙박비까지 꼼꼼하게 포함되어 있었지요. 숙박비는 그래도 좀 빼줄까 하다가 내가 가르쳐준 문화인데 내가 따라야지. 아들 민준이가 봉투를 보더니 당황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우리가 뭘 원래 이렇다는 거야? 저는 그때야 아주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너 못 들었어? 우리가 일본 갔을 때 내 아내가 우리한테 다 더치페이 하자고 했단다. 숙박비 500만 원도 받아갔어. 그래서 그 돈 너한테 넣어준 거잖니. 일본에 장가 갔으니 거기 문화 따라야지. 어쩌겠니? 제 말에 아들의 얼굴이 정말 하얗게 질렸습니다. 며느리를 바라보며 유나, 이게 다 사실이야? 어떻게 엄마 아버지한테 그럴 수가 있어. 하고 다그쳤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인 채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사태 파악이 된 제 딸 수연이는 와, 언니, 진짜 대박이다. 하며 혀를 내둘렀죠. 저는 화를 내는 아들을 진정시키고 며느리에게 그동안 담아두었던 섭섭함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유나야, 고개 들어라. 나 좀 보렴. 그날 공항에서 내가 얼마나 서운하고 비참했는지. 너는 아니? 우리를 정말 민준이 부모로 가족으로 생각은 하는 것인지 묻고 싶었다. 그제야 며느리 유나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참을 꺽꺽대며
울던 며느리는 어렵게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모든 것이 불편했다고요. 자신의 엄마도 시어머니에게 시집살이를 심하게 당하셨고, 자기가 본 한국 드라마에서 나오는 시어머니들도 다 무섭고 며느리들을 못 살게 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물어보지도 않고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는 게 결정되고, 제가 가까워지려고 하는 행동들이 그 한복을 입혀주고 옷고름을 매만져주던 그런 행동들조차 자신을 간섭하고 구속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혹시나 나도 저 무서운 시집살이를 당하는 게 아닐까.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저도 모르게 거리를 두었다고. 그래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다고. 울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참 기가 막히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문득 아주 오래전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22살. 어리고 철없던 시절. 저 역시 시어머니의 억센 말투와 행동을 제 멋대로 오해하고 미워했던 그 시간이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아끼셨다는 것을, 그저 표현 방식이 서툴렀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던 제 과거가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당장 며느리를 공항 근처 호텔로 보내겠다며 손목을 끌었습니다. 그만하면 됐어. 이 사람이 크게 잘못한 거라고. 엄마,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이 사람, 저랑 같이 살 자격 없어요. 그런 아들을 제가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아이고, 참. 내가 접한 게 그런 것들이니 무섭긴 했겠지. 내 마음, 나도 이제 이해한다. 처음부터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을. 멀리 산다는 핑계로 서로 속마음도 모르고 단정 지은 내 잘못도 있다. 그만 울어라. 얼굴 다 망가지겠다. 제 말에 며느리는 더 크게 오열했습니다. 저는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며느리의 얼굴을 휴지로 닦아주었습니다. 솔직히 화도 나고 밉기도 했지만 저렇게 싹싹 빌며 우는 아이를 보니 마음이 약해지더군요. 우리 그냥 다 잊고 다시 잘 지내보자. 내 마음 이제 알았으니 앞으로는 괜한 오해 만들지 말고 무서운 생각도 하지 마라. 나는 내가 본 그 드라마 속 시어머니가 절대 아니니까. 그날 저희는 울다 웃으며 늦은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다 식어버린 밥과 국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식사였네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떠나기 전 아들 민준이는 저와 남편을 꼭 안아주며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엄마. 하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유나가 한 짓은 용서 못할 일인데 저를 위해서 용서해 주신 것 알아요. 저는 그런 아들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죽고 못 사는데 어쩌겠니? 그리고 내 아내도 못된 마음으로 그런 건 아니라니. 그저 너희가 서로 아끼고 잘 사는 것, 그것 하나만 바란다. 그날 이후 저와 며느리의 관계는 정말이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원래 아들하고만 통화했었는데, 이제는 며느리 유나가 먼저 제게 전화를 걸어옵니다. 어머님, 식사하셨어요? 아버님은 뭐 하세요? 조잘조잘 자기 일상도 이야기하고, 오늘은 뭘 먹었는지 사진도 찍어 보내곤 해요. 한국에도 전보다 자주 오고, 올 때마다 저희 집에서 지냅니다. 이젠 저희 집이 자기 집만큼 편하다고 하더군요. 와서는 식당 일도 제법 빠릿빠릿하게 거들고 갑니다. 제가 예전에 시어머니께 구박받던 그 설거지를 하면서 말이죠. 한 번은 며느리가 혼자 한국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학회 같은 것이 있다고 했나. 굳이 저희 집에 와서 지내기에 불편하면 서울에 있는 수연이네 집에서 지내도 된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웃으며 말하더군요. 왜요, 어머님? 제가 불편하세요? 저 여기 오는 거 진짜 좋은데 어머님이 공짜로 재워주고 밥도 주시잖아요. 그 말에 제가 아이고, 앞으로는 우리 며느리한테 돈 받아야겠네. 숙박비, 식비 꼼꼼하게 적어 놔야지 하고 농담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안 돼요, 어머님. 이번엔 싹싹 빌어도 소용없어요 하며 애교를 부리더군요. 이제는 이렇게 서로 아픈 기억을 끄집어내며 농담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며느리를 용서하지 않고 아들 내외 사이를 갈라놓았다면 아마 지금의 이 행복은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철없고 생각 짧았던 제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며느리를 한 번 더 이해하고 품었기에 지금의 이 따뜻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저도 제 시어머니가 제게 베푸셨던 그 용서와 사랑을 제 며느리에게 다시 돌려준 것뿐이겠지요. 사람 사이의 갈등만큼 어려운 일도 없다고들 하지요. 하지만 때로는 그 갈등이 서로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볼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화였습니다. 어떤 생각이든 어떤 감정이든 서로 얼굴을 보며 나누고 이해하려는 노력이었다는 것을 저는 이 나이가 되어서야 깊이 깨닫습니다. 이제 저는 60대 후반, 남편은 70대가 넘어 인생의 황혼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길에 서서 보니 지난날 왜 그렇게 마음에 여유가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상처받고 미워하며 살았을까요? 돌아보면 별거 아닌 일도 참 많았는데 말입니다. 사는 게 힘들고 팍팍해. 마음이 쪼그라들 때도 많겠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은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한 번쯤 크게 한숨 쉬며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쁘고 아름다웠던 시절을 오해와 미움으로 놓치지 말고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아름다운 날들을 마음껏 만끽하시기를 저의 이야기를 빌어 진심으로 응원합니다.